의사 선생님 왈 갑상선 암이다, 암인 것 같다, 그 모양이 이상하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여우곰 오늘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대부분 물어보시는 게 예전에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더니 왜 안 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이 셋을 육아를 해야 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11년 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술하면서 한 1년 정도는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1년 그렇게 지나고 나서도 컨디션이 난조가 너무 심하고 몸도 잘 붓고 컨디션이 이렇게 돌아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도 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세월들이 벌써 한 10년이 넘어버렸네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제가 갑상선 저하증도 알았었고, 그리고 나서 또 갑상선암도 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시는 분들은 내가 약간 그런 증상이 있는데 어땠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갑상선 저하증이 먼저 왔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12년 전쯤에 아침 프로에서 굉장히 그 갑상선 저하증, 한진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손에, 팔에서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좀 있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괜찮지도 않고 막 식은땀도 나고 이상하다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며칠 뒤에 집 앞에 마트를 갔다 오는데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몸이 혹 에너지가 꺼져버리는 느낌. 그래서 집이 불과 뭐 몇 분 거리인데도 그걸 못 올라가서 한참을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올라왔었고, 그 무렵에 자고 일어나도 굉장히 피곤하고 이 피곤한 정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맞네, 그 갑상선 문제가 있나 싶어서 처음으로 갑상선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피 검사를 했더니 이제 결과로는 그 피 검사 수치가 갑상선 저하라고 할 수 있는 수치만큼은 아닌데, 이 정상하고 갑상선 저하하고 이 경계선상에 있는 수치래요, 제 수치가. 그래서 원래라면 약을 안 먹어도 되지만 저같이 그런 갑상선 저하증에 대한 증상들을 모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반알만 먹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알만 한 2주 먹고 나니까 컨디션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한 6개월 정도 일상생활을 했는데 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또 갑상선 저하증이 왔나 보다 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제 목을 갑자기 보시더니 갑상선 그 세침 검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말 그대로 이제 갑상선에 볼 때 모양이 좀 이상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해운대 백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고 수술까지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그 세침 검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 면담을 했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왈 갑상선 암이다, 암인 것 같다, 그 모양이 이상하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갑상선 암인 것 같은데 일단 수술을 해서 그 안에서 조직을 떼서 검사를 해야 정말 갑상선 암이다 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수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갑상선은 이렇게 딱 갈리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은 수술을 해도 된다, 어떤 선생님은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갑상선암이 일명 착한 암이라고 해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발전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흔한 암이기도 하긴 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성대 가까이에 이 혹이 붙어 있고 혹이 1cm 정도 가까이 됐대요. 이게 제법 큰 사이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수술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직접 이 목을 절개해서 하는 수술이 있고 로봇 수술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백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으시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저는 네, 당장 잡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암이란 것은 그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암이라고 하니까 와, 뭐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당장 빨리 수술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씀이 또 갑상선암 수술을 할 때 전절제를 할 것인지 반절제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전절제를 하게 되면 재발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평생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갑상선이 원래 있는 장기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반절제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재발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 입장에서 암이 또 재발할 수 있다 하니까 전 전절제를 하겠다. 빨리 당장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는데 옆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잠시만요. 생각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는 빨리 지금 당장 암이니까 막 빨리 수술하고 싶은 데서 나와서 남편을 물었어요. 빨리 날짜를 잡아야지. 뭐하냐 이랬더니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애들이 유치원생들이었어요. 첫째, 둘째가.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수술을 하면 며칠 수술 날짜 잡아도 며칠 쉬어야 되면 애들을 시어머니한테도 좀 맡겨야 되고 그럼 엄마한테 스케줄도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데 딱 시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 말만 저한테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그 해운대 백병원 1층이었나 2층 아무튼 그 로비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너무 서운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로비에서 나는 지금 당장 수술하고 싶다고 하면서 정말 한 10분 20분을 남 필요 없고 너무 서글퍼서 그렇게 막 펑펑 고함고함하면서 울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더니 제 남편이 너무 창피했는지 어쨌는지 어디로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을 막 그렇게 막 서럽게 막 울고 나니까 조금 진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차에 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좀 충격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가서 막 따졌어요. 아니 당장 수술을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와중에도 여보는 지금 시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남편 왈 자기도 너무 충격이었는데 암이라고 하니까 한 병원만 갈 게 아니라 다른 병원도 이렇게 가보고 해서 알아보고 정확하게 뭔가를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잠시만요 하고 나온 거고 그리고 솔직한 말로 너가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아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엄마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난 널 좀 편하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의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다 내가 너무 서러웠다고 또 거기서도 막 울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일단은 수술 날짜를 잡지 않고 다른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병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1cm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고 개인병원 좀 큰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이 목을 절제해서 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실제로 아무리 로봇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실제로 째고 들어가서 봐서 제대로 긁어내야 재발이 안 된다 하니까 그땐 또 우리 신랑이 또 바쁘다 보니까 시어머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애들도 있는데 재발이 안 되는 이거 수술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땐 실제는 제가 30대이기도 했고 제가 배우 생활을 하고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흉터를 낸다는 게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수술 방법을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정말 전절제를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밖에서 째는 수술을 하게 되면 2, 30만 원, 입원비로 한다고 하면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수술해도 50만 원 안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흉터는 없지만 일단 기본 로봇을 들었다면 1000만 원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봇 수술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부산 백병원에서는
그 데이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그물에 막 찾아보니까 배우든 뭐 가수든 그리고 엄정화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갑상선암 걸리셨던 분들이 로봇 수술을 하셨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걸 하게 됐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목소리가 서서히 돌아오긴 했는데 지금도 예전 목소리보다는 조금 허스키한 목소리로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살이 걸린다고 하죠. 조그만 자극이 오거나 목이 좀 민감해지면 이렇게 목이 금방 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술 경과는 이렇고, 그리고 증상들은 확실히 전전제 수술을 해서 저는 갑상선이 없다 보니까 신지로이드란 약을 계속 먹고 있고, 처음에는 3개월 단위로 정기 검진을 다녔고, 지금 6개월 단위로 다니다가 최근에 이제 신지로이드 양 복용량도 줄어들면서 이제 처음으로 1년 주기로 가게 됐어요. 이제 제가 벌써 수술한 지 11년이 지났으니까요. 수술을 하고 나서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컨디션 난조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굉장히 활발한 편이었고 외부 활동도 굉장히 좋아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이 컨디션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갔다 오게 되면 나는 일단 들어 누워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일단은 몸이 붓기 시작하고 살도 찌기 시작하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푸석푸석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할 수가 없고 엄청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랬었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딱히 조심할 거나 뭐 주의해야 될 건 없다고 했는데 꾸준한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을 하고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러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그랬던 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또 컨디션이 떨어져. 그러니까 아이들을 육아를 해야 되는데 이 컨디션이 안 되니까 운동도 덜 안 하게 되고 하니까 이 안 좋은 게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되게 뭐한 게 신지로이드라는 건 내가 피검사를 정기검진 갔을 때 피검사 결과를 가지고 그 수치에 맞는 신지로이드 약을 처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호르몬이 되게 그 티스푼 한 스푼 정도의 양이 나와서 우리의 그 몸을 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온도와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내가 스트레스를 애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은 이만큼인데 내 스트레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호르몬이 널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나마 이 약을 처방받은 수치하고 딱 맞아졌을 때 그나마 컨디션이 괜찮아. 그런데 이게 안 맞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랑도 제가 이렇게 막 살이 쪘을 때 원래는 살찌는 걸 정말 두고 못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축구선수 출신이라서 살이 조금만 쪄도 막 운동해라고 하는 이런 주의인데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빼라고 운동을 해라 이렇게 강요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솔직히 거의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상선암 환자들이 되게 좀 안 좋아하는 게 바깥으로 표시가 안 나. 그런데 나는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겉에서 보기에는 깨병 같고 게으름 피우는 것 같고 뭐 이렇죠. 그래서 자꾸 내가 힘드니까 집안일도 좀 미루게 되고 할 일도 좀 미루게 되는데 그걸 겉에서 볼 때는 그냥 내가 좀 게을러서 이렇게 자꾸 미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환자가 맞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것도 서럽고 내 몸이 아픈 것도 서럽고 그리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좀 서럽고 그런데 또 이렇게 좀 내 몸에 좋은 것도 잘 찾아서 먹고서 지금은 제가 컨디션이 되게 많이 올라왔죠. 붓기도 좀 빠지고 살도 좀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갑상선암이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쪄 있으신 분들 많고 컨디션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별의별 게 많잖아요. 근데 참고를 해서 나에게 이거는 맞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만 찾아가지고 좀
보완을 해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유튜브도 하게 되고 인스타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는 갑상선 암이라고 해서 축 처져 있지 마시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흥미를 좀 보시고 일부라도 좀 텐션을 끌어올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대부분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러면 갑상선 저하증에서 갑상선 암으로 넘어가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갑상선 저하증하고 갑상선 암하고의 연관성은 없대요. 그리고 갑상선 암 전조 증상이라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던데 딱히 갑상선 암은 전조 증상이 없어요. 없다고 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데 대부분 전조 증상이라기보다는 이 앞에 약간 갑상선이 좀 툭 튀어나와 있어요. 저는 그게 어릴 때부터 목이 좀 두껍고 이랬었기 때문에 저는 원래 형태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좀 갑상선 이렇게 요 부분이 조금 좀 도출이 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호르몬이 대부분 이렇게 쫙 바뀌는 게 여자들은 출산을 하고 나면 호르몬이 굉장히 변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갑상선 이 초음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나는 출산을 한 맘이다 라고 하시면 시간을 내서 가까운 큰 병원 가지 않아도 요즘에는 유방이나 갑상선 이렇게 하는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꼭 한번 초음파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갑상선 암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들도 한 번쯤은 내가 30, 40대가 됐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갑상선 암 수술하고 나서 저희 남편도 한번 일부러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왜냐하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뭐 건강 검진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체크가 되는데 저처럼 그냥 프리랜서거나 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검진 말고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국가의 검진에는 갑상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갑상선도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고 나서 혹시나 갑상선 저하증이나 갑상선 암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뭐 같이 뭐 공유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긴 영상을 찍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갑상선 암이란 것을 한번 앓고 나니까 나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암이라고 하면 그 충격은 지금도 이렇게 닭살이 싹 돋는데 이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나 갑상선암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희망 잃지 마시고 그래도 암 중에서는 착하고 수술이 쉬운 암이라고 하니까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모든 맘들 힘내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